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관련 대표 교재인 해품사의 한능검 적용 모의고사 75회 해설 강의를 다룰 겁니다. 이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시중에서 한능검, 그 중에서도 이 한능검 예측 문항을 실제로 적중하기 위해 만드는 적용 모의고사는 아마 솔직히 저 외에는 아예 시중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때 이 714의 용어로 이 적용 모의고사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지난 회차가 심화편 개편 이후 역대급 난이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이랑 여기 있는 적용 모의고사 문제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총 50문제 중에 41문제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표 예시 적중 사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능검의 경우에는 이 적용 모의고사라는 거의 기본 취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전의 기출에 나왔던 걸 바탕으로 이런 문제는 비슷하게도 나올 것 같아. 이 문제를 바탕으로 좀 비슷한 문제 다시 응용할 것 같아. 사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번에 나올 만한 걸 제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적중했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첫 출시 치고는 이 모의고사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이번 75회 적용 모의고사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시험 합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모의고사 구매 꼭 관심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이 75회 적용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75회 한능검 적용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방향에 대한 예상 난이도라던가 좀 해품사가 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한 게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은 일단 제가 보는 75회 한능검의 예상 난이도는 쉬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은 딱 보통 정도? 좀 애매한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73회는 역대급 물른검이었어요. 합격률이 너무 높았는데 반대로 74회는 거의 심화편 개편 이후로 역대 최저 합격률이었어요. 그러니까 73회는 역대급 두 번째로 높았고 74회는 역대급 최악이었어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난이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핑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번 회차 난이도가 이게 보통은 한 번 어려웠으면 그 다음 회차 똑같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낮을 정도면은 그래도 난이도 조절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회차 때 너무 어려운 사료라던가 특히 키워드가 공무원 한국사 정도에서 나올 만한 그런 오답 선지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걸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체감했을 때 이거 뭐지? 되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점수 확보에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특히 지난 회차에서는 함정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안 읽었으면 뭐 문무왕 vs 신문왕 세조 vs 뭐 태종 이런 것처럼 문제 키워드를 일부만 봤으면 되게 낚이기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지난 회차급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회차여도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적중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올 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뭐 선사시대 안 나오는 거 아니고 통일 문제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왕업점 문제 안 나오는 거 아니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점수를 소위 주는 문제들인데 그런 걸 어떻게 내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걸 잘 받아 먹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워드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출제자가 힌트를 최소 2개 내지 3개 이상 줬으면은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좀 선지도 꼼꼼히 읽으시고 이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그런 것도 좀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제
이상 방향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해설 시작할게요. 자, 1번. 밑줄 긋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 옳은 것. 자, 1번 문제는 어느 회차든 간에 항상 선사시대의 생활상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 유형 나오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나오는데 일단은 73회 때 이게 나왔고 74회 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직전 회차 때 안 나온 시대를 내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걸 고려했을 때 이번 75회 때는 구석기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청동기 시대를 낼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얘네 둘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문제 키워드. 주먹도끼, 집게 등의 뗀석기가 언급됐어요. 솔직히 1번 문제는 한능검 수준에서는 이런 유적지 키워드 몰라도 돼요. 대신 유물, 생활상 키워드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구석기 시대가 나오면 이렇게 뗀석기를 힌트로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1번 반다돌 칼로 별을 수확한 건 청동기 시대고요. 가라바퀴 이용하여 실을 뽑은 건 신석기 시대입니다. 3번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이 시대는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데 살았었고 보통 문제 키워드 뗀석기, 정답 키워드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집에 살았다.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 사용했다. 철기시대죠. 5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시작한 거 역시 철기시대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보통 앞에서 선사시대 냈으면 2번 문제는 고조선이라던가 아니면 고대 철기 국가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여러 나라 성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거 기준으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입니다. 근데 74회 때 이게 이미 나왔어요. 근데 심화편 수준에서는 고조선 문제를 상대적으로는 덜 출제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얘를 낼 바에는 고대 철기 국가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여가 솔직히 지금까지 나왔던 그 고대 철기 국가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얘를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최근 경향 봤을 때 723회 때 옥저랑 사만이 나왔어가지고 동해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문제를 분석해보면은 뭐 가뭄이나 장마 계속되면은 왕을 마땅히 뭐 바꾸거나 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국가는 왕권이 강하지 않다는 게 보여요. 일단 왕이 있긴 한데 왕권이 세진 않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키워드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지으니 마가, 우가, 구가 등이 여러 가에 수속되었다.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을 딴 관직 등이 다스리는 사출도에 대한 키워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부여에 대한 걸 묻는 거 알 수 있죠. 자, 1번 신성지역엔 소도가 존재한 거는 사만이고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존재했던 거 옥저고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철 행사. 자, 이거 고대 철기국가 이용해서 각 국가의 제철 행사 뭐 부여 고구려 아니라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그리고 뭐 동해 무천 이런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 4번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지 있었던 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고조선 왕 대부 뭐 상 장군 이런 게 있습니다.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 자,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 번금팔조 두었던 거 고조선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시대 문제를 내면은 왕업적 문제를 내거든요. 왕업적 문제를 내면은 크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걸 내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는 거의 그냥 무조건 낸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어차피 점수를 줄 문제는 무조건 내는데 이런 데서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솔직히 한 제 생각엔 80% 이상은 거의 여기서 다 내거든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백제는 무령왕, 무령 먼저 전에 이거 말고
무령왕 이전에 백제는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리고 신라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9명 외우시면 엔간한 왕 문제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도 외워두긴 해야 되는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회차에 배치해놓은 거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소수림왕이나 조금 장수왕 정도 주목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고국 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이고 불교 수요, 태약 설립이 언급됐으니까 여기에 제시된 건 고구려의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은 솔직히 불교, 태약, 율령 세 가지 외우면 그냥 바로 풉니다. 1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건 광개토 대왕이고요.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거는 장수왕입니다. 낙랑군을 추출하여 영토를 확장했던 건 미천왕이고요.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한 거는 고국 천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율령 반포하여 통치질서 확립한 법을 반포한, 이게 정답 키워드입니다. 자, 4번 가 왕의 업적 옳은 것. 아까 제가 언급한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일단 지난 회차들에서 안 나온 것들을 위주 주목하는 거니까, 물론 제가 안 다룬 왕이더라도 좀 관련 기출 같은 거 뭐 제 시대별 그리던지 아니면 따로 기출 풀으셔가지고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지금 키워드가 여기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땡의 무덤이래요.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중국 남조는 남조의 양나라를 말한 거거든요. 이 중국의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무덤 양식으로 무령왕릉이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출에서 무령왕을 낼 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고 이걸 문제 키워내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랑 교류했습니다. 이런 걸 정답 키워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1번 익산의 미륵사 참관한 건 무왕이고요. 무령왕 말고 무왕.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건 근초고왕입니다. 마란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건 침류왕이고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조 파괴했다. 그냥 지방행정정책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4번이고,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던 건 성왕의 업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제가 보통 고대시대 문제를 찝을 때 가끔 단독 유형을 찝는 것 중 하나가 가야거든요. 이 가야는 고대시대의 대표적인 단독 유형 국가로 좀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독 국가 유형. 근데 보통 가야가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빈출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짝수에 쳐다가 뭐 74회다, 뭐 68이다 이러면 그냥 가야 무조건 찍으세요 하면 무조건 적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에는 번호 꼼수가 먹혀졌던 유형이 이건데 요즘에는 먹히진 않아요. 먹히진 않는데 뭐 그렇다고 뭐 지금도 출제율 나쁜 편은 아니니까 알아둘 필요 있겠죠. 아무튼 73회 한번 나왔어가지고 75회나 6회쯤에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가야는 그냥 제가 강조한 키워드 4가지만 암기하시면 문제 진짜 그냥 바로 풉니다. 뭐냐면 김수로왕, 철의 생산량이 높아가지고 뭐 낭낭 외해 등에 수출했다든지, 뭐 덩이새를 화폐로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고분 키워드. 자, 고분 키워드는 크게 김해대성동, 그리고 고령지산동, 그리고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금관가야는 법흥왕에 의해,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 이 4가지 외우면 문제 다 풉니다. 그래서 가야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빈출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면 좋은 게 금관가야랑 대가야를 구별하는 문제가 딱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야 관련된 사실이네, 그냥 그것만 아시면 문제 바로 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김해 봉황동, 뭐 김해 그 대성동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김해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을 아는 게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수랑 나왔죠. 가야죠. 자, 1번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제가 언급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동맹이란 제철 행사였던 건 고구려고요.
골품에 따른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건 신라, 정사함에 모여 국가 중대사 논의한 건 백제, 그리고 왕 아래 상대부 장군들 관직에 두었던 건 고도선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자, 고대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게 삼국 통일 과정이거든요. 이 유형이 원래 같았으면 고대 시대에서 거의 무조건 나온 유형인데 이제 사료 쓸 만큼 다 쓰기도 했고 약간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가지고 슬슬 이 유형의 출제 빈도를 살짝씩 떨어뜨리려는 그런 추세가 보여요. 옛날 같아서 이 문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유형이라 제가 강조했었는데 이제 슬슬 살짝 기조가 좀 떨어지는 유형? 약간 두시고 치면 약간 좀 슬슬 떡락까지 아니어도 점진적인 이제 하락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뭐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이 유형을 또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것 정도는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백제가 멸망하고 뭐 백제 부흥운동 대표적으로 뭐 흑지상지, 도침, 복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했다. 참고 이 백제 멸망은 황산벌 전투 이후에 사비성 함락이고 고구려 멸망의 경우에는 평양성 함락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의 경우에는 고연무, 건모잠, 안승 그리고 매수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 이 기본적인 순서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 있어요. 물론 앞에 뭐 대야성 전투라던가 뭐 나당동맹 이런 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보시면 제가 그냥 이거는 가나다 순서대로 안하고 위에 적은 순서대로 연결되는 것들을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볼 거는 제가 강조한 백제 부흥운동 관련된 인물 흑지상지 나왔죠. 복신 나왔죠. 일단 여기가 제일 먼저겠네요. 그 다음에 건모잠, 안승 제가 언급했던 거 나왔죠. 여기가 두 번째고 자, 마지막으로 기벌포 전투 여기 언급됐기 때문에 나 다 가가 돼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 오른 것 솔직히 경제 유형은 고대 시대보다는 고려 시대랑 조선 시대 후기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경제상이랑 조선 후기의 그런 사회상 문제는 그냥 점수를 무조건 주기 위해 내는 그냥 고정형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버리면 그냥 한국어 합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만약에 경제 유형이 나왔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진짜 뻥안 치고 95% 이상은 그냥 통일신라 냈다고 보셔도 돼요. 진짜 아주 가끔 바래지 그냥 얘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 안 나와요? 그냥 낼 게 없어요. 키워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번갈아 가면 낼 수 있는 국가를 내야 되는데 다른 국가는 그렇게 경제 키워드를 낼 만한 게 상대적으로 한능검 수준에서 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통일신라 경제 관련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워두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고 제 생각에 키워드 이런 걸 좀 주목해두면 좋아요. 일단 무역항, 당항성이랑 울산항 그리고 해성무역기지인 청해진 자 그리고 민정문서 또는 촐랑문서라고 하는 이것들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보통 여기 선에서 키워드 한 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언급된다. 통일신라 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본의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발견된 문서고 이 서원경 주변 관련된 거 나온 게 지금 여기 있는 민정문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키워드 나왔다. 민정문서 관련된 거 낸 거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키워드 하나 뺐는데 여기에 최근에 플러스로 서시나 남시 등의 새로운 시장이 설치되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한 건 가야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가 있었던 건 고구려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울산한 당항성이란 무역항이 있었다. 자 정답 이거고요. 산안통보, 해동통보, 은병 등이 화폐로 제작된 건 고려시대입니다. 이 시대만 해도 화폐 없었어요.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는 기록상으로는 지증왕 이후부터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경했다 이러면 이때 맞긴 한데 처음 했던 거니까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이때보단 좀 이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 제가 지난 회차 모의고사에서는 고대 시대 인물 유형 딱 적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도 좀 주목해 보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대 시대 인물 유형은 제 생각에는 한 4명 정도만 제대로 외우시면 다 풀 수 있거든요. 낼 인물이 별로 없는데 보통 김유신, 장보고 장보고 이전에 일단 다른 인물 먼저 나갈게요. 이 인물 말고 장보고 이전에 설총, 장보고 그리고 최치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둘이 좀 더 출제율이 높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차 때는 장보고랑 최치원을 찝었었는데 장보고는 이미 나와가지고 이번 회차에 또 낼 가능성 그냥 없다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물 유형은 뭐 실학파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단독 인물 유형 자체로는 한 번 냈으면 거의 1년 최소 1년 내에는 그냥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다 보셔도 돼요. 그냥 유효 기간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솔직히 한능검에서 고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꼽으라. 전 그냥 무조건 최치원 고릅니다. 그냥 1등이에요. 고대 시대에서는 그냥 최치원 모른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치원 실제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무조건 나오는 편이에요. 안 나오는 애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애가 없으니까 장보고 이미 나온 김에 제가 봤을 때 이 최치원은 무조건 75회 내지는 76회 때는 나올 가능성을 그냥 주목하고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키워드 보면은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책 10여조라는 그 정치 개혁안을 진성여왕에게 올렸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바로 볼게요.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한 건 김춘추고요. 국업순례기인 왕후천축국전을 저술한 거는 해초입니다. 격왕소설을 지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당나라에서 유학할 때 그 황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글 같은 걸 쓴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 입문표를 지었던 건 강수고요. 한자의 은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로 정리한 건 설총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 발해의 경우에는 한능검에서 지금까지는 출제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한 27회? 28회 동안 발해가 안 나오는 적 없다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50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정도 무조건 내야 되는 유형이 있다면 그게 고대 시대에서 발해입니다. 즉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해 유형은 크게 공략법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실 유형, 그냥 전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사실 묻는 게 있고, 두 번째 왕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문화유산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발해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 거의 출제율이 100%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키워드가 20개 내지 30개는 돼요. 당연히 100% 나오는데 그 정도도 암기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이 키워드를 외워야 되는 우선순위 있긴 한데 이거는 제 자료에 써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구매하셔서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왕문제. 솔직히 거의 80%는 이 정도 이거 낸다 치면 되고, 왕문제는 진짜 가끔 나와요. 왕문제는 무왕, 문왕, 선왕에 대한 업적을 구별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 아니라 일단 이거 하면서 그냥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왕에 대한 업적을 알아야 이것도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주 가끔 문화유산 유형을 내는데 이럴 때 탑 그리고 불상 그리고 좀 별개로 가끔씩 잘 언급되는 문화유산들이 있거든요. 뭐 대형 침이라던가 영꽃무늬 수막새라던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뭐 석등도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선 키워드가 해동성국이라는 그 발해 선왕 때 별명을 불렸던 거,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원래 예전에 발해 쉽게 낼 때는 이 키워드를 무조건 냈었는데 요즘에는 예전만큼은 그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좀 키워드를 조금 더 다채롭게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1번 경당에서 글과 활속이 가르친 건 고구려고요. 군사조직을 구수당 시정으로 편성한 건 통일신라입니다. 화백회의에서 국가 중대사 논의한 건 신라고요.
당궁, 과화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던 건 동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한 인재를 양성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키워드가 제일 쉬운 키워드인데 요즘에는 좀 난이도 높이려고 이 키워드 잘 안 꺼내는 추세라는 느낌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외우지 말란 거 아니고 이런 키워드 나와주면 땡큐죠. 자, 10번. 가 인물의 활동 옳은 것. 보통 고대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고려 시대를 연결할 때 내는 문제가 후삼국 시대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물 유형이랑 통일신라 말고요. 후삼국의 통일 과정. 이 유형 두 가지 공략해야 되는데 인물은 크게 여러분들이 견훤, 궁예, 왕건 이걸 좀 외워두시고 통일신라가 아니라 계속 제가 통일신라라고 죄송합니다. 후삼국의 통일 과정의 경우에는 크게 공산전투, 고창전투, 이 신검의 금산사 유폐 이후에 통일신라 멸망 그리고 1, 2천 전투 이 네 가지만 외우시면 금방 풉니다. 오히려 삼국 통일 과정보다 더 쉬워요. 대신 근데 이 문제가 이미 714에도 나왔어가지고 그 통일 과정 문제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나오는 회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애초에 잘 나온 유형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 낸다면 인물 유형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데 아마 7.3회 때 이미 궁예가 나왔기도 했고 왕건 관련된 문제도 최근에 나왔어가지고 제 생각엔 이번엔 견훤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 인물은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했대요. 여기서 나오는 김부는 경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경혜왕을 피살하고 경순왕을 왕으로 즉위시킨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인물은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까 신검 등이 불만 일으켰어요. 특히 이 마다들였던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견훤을 금산사 유폐시키는 탈룰라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 두었다. 궁예고요.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대승 거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견훤이랑 왕건 잘 비교할 때 공산전투랑 고창전투에서 누가 이겼고 누가 패배했는지 이거 외우는 거 필수입니다.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자, 이거 장보고고요. 국호를 마지로 바꾸고 철원을 천도한 거 궁예고요. 정계와 개변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거 왕건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을 옳은 거 알겠는데 이제 고려시대 들어갔거든요. 고려시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공략해야 될 유형이 고려 전기 왕업적입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우셔야 될 건 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입니다. 보통 이 세 선에서 거의 90% 나오고요. 가끔 10% 정도 약간 순서 문제를 내는데 그러니까 전기 왕의 업적이라던가 흐름 문제 그런 걸 낼 때 태조 왕건부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이 순서를 외워두셔야 돼요. 뭐 해종의 경우에는 뭐 왕규의 난, 뭐 정확하게 뭐 업적은 아니고 사건이죠. 그리고 정종 때 관군 설치, 시정전시과 시행, 그리고 뭐 목종의 경우에는 뭐 강조의 정변의 사건 또는 뭐 그런 것들. 현종은 좀 많아요. 현종은 거라 2차, 3차 침이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연계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일단 기본적인 건 이 셋 중심을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직전에 저 때 광종이 나왔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는 성종을 조금 더 주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광종 아니면 성종을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약간 이 성종 때 정비된 지방 행정 조직인 12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걸 주목하는 게 중요했고요.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시행한 건 경종, 개구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던 건 왕건, 양형고를 설치했던 건 예종, 노비안법을 시행했었던 건 광종이기 때문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던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은 최치원, 그리고 최승로는 성종. 그래서 최치원의 시무 10조랑 최승로의 시무 28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12번. 다음 사건이 전개되는 시기에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원래는 그 가나 시기 문제였는데 제가 조금 쉽게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능검에서 최근 무신정권 유형, 그러니까 이 무신정권 유형에 대한 걸 되게 잘 내거든요. 출제율이 최근에 높아진 유형이 오히려 얘여가지고 얘는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크게 사실 유형이랑 흐름 유형 그리고 인물 유형이 있어요. 사실 유형 이것처럼 그냥 무신정권 시기에 어떤 사실이 있었냐 그런 걸 좀 내는 추세여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인물이라던가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흐름의 경우에는 이 무신정권의 집권자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크게 이의방, 정중부, 최충원, 최후, 그리고 이 무신정권 종결 이후의 삼별초 양쟁, 이렇게 조금 흐름을 외워두시고 여기 사이에 가끔씩 이음인 정도 언급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유형 경우에는 최충원과 최후의 업적을 직접적으로 묻는 유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무신정권 이 세 가지 틀에서 그냥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최씨 무신정권 관련된 인물들이 좀 언급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 최충원, 최의 이 인물이라는 게 중요했고요. 이 유경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최충원, 최의 보고 진짜 몰랐다면 얘라도 보고서 풀 수 있어요. 솔직히 최충원 무신정권 집권자인 건 아셔야죠. 자, 1번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건 인종 때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때보단 이전이고요.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저였다. 이건 제가 조금 함정을 섞은 건데 무신정권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개된 시기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신정권 관련된 거 골라야 되지, 이때는 무신정권이 이미 종결된 시점이라 조금 시점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왕실의 외척이 이자겸이 나름 일으켰던 거 똑같이 인종 때여가지고 안 맞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으로 개편된 건 원 간섭기여가지고 시기가 이후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사실 최충원이랑 이 교정도가만 잘 연결했어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었습니다. 13번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옳은 것. 자, 고려 외세 침입 유형 진짜 중요한 유형이죠. 이 유형은 진짜 한 문제 내지 진짜 넓게는 세 문제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고려시대의 꽃과 같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 낸 회차는 그냥 사실상 거의 억다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에 대한 그런 고려의 대응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홍건적은 그냥 사실상 그냥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냥 가끔 안동 지역사 문제를 때 연계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데 왜구는 7.3에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거란의 경우는 7.4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 75회는 여진이나 몽골을 조금 더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해 침략에 맞서 최후가 이 고려 정부를 강화도천도했다. 그러니까 최후의 강화천도 정책 관련된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몽골 관련된 걸 이렇게 찝으셨어야 합니다. 자, 1번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것. 거란이고요. 그러니까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다는 거고요. 자, 서희를 보내 소선영과 외교 담파는 거린 것이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건 2차 침입을 방어한 사례고요. 이 김윤호의 경우에는 충주산성 전투, 그러니까 5차 침입 또 대비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한 건 왜구에 대한 고려 대응 사례.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를 상승한 건 여진에 대한 고려 대응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는데 최근 한능검에서 이 원 간섭기 사회상 문제를 진짜 잘 내요. 이 유형은 거의 출제율이 진짜 못해도 5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잘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실제로 원 간섭기 때 어떤 간섭 받았었는지, 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처음으로 개편했다든지
아니면 뭐 충땡왕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든지 뭐 제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 이런 뭐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 원나라 그런 왕실과 혼인에 맺었다든지, 그러니까 공민왕도 정확하게 그 원간석이 끝나는 시기에 걸치는 거지, 원간석기 때 일단 있었던 왕 중 한 명이란 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김방경 등 이 일본 원정에 동원되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여 징발, 다루같이 파견, 변발 및 호복 사용 이런 것들 키워드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이 길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공여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결혼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젊은 여성들을 원나라에 끌고 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했던 거, 이거 문종대인데 원간석기 이전입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을 소재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거죠? 맞고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다. 원나라 풍습 유행한 겁니다. 정답은 그 3번이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처음 실시됐던 건 광종 때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됩니다.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옳은 것. 제가 고려시대 경제 유형 거의 100% 출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회차 때는 이걸 살짝 비틀려고 경제로 언급하지 않고 일부러 사회기구를 묻는 문제로 좀 비틀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출제율이 깨지긴 깨졌는데, 그래도 사실상 거의 출제율이 95% 이상은 무조건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외워두면 무조건 도움되는 유형이고요. 이 유형은 보통 10번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10번대에서 경제를 묻는다. 그러면 일단 제가 강조하는 빈출 키워드 6가지를 먼저 외우세요. 첫 번째, 화폐입니다. 자, 화폐 키워드의 경우에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그리고 활구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역항, 예성강의 병남도, 이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장 감독 기구로 경시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는 90%가 나오고, 아주 가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식과라던가 서적점, 다정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했다, 이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 강조한 키워드 한 8가지 정도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8개. 그래서 솔직히 고려시대 경제 유형은 저한테 배웠으면 그냥 솔직히 이거 그냥 1분 외우시고 공부가 끝나요. 진짜 이거 외에 낼 게 없어요. 다른 거 안 나와요. 그 점수를 정말 주는 유형인데 의외로 왜 어디서 경제 유형 배우는지 다들 어려워하시는지 좀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 배우면 이렇게 쉬운 유형이 오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구제도감이란 키워드랑 의창 이런 사회기구를 보고서 고려시대 유추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1번.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됐던 건 성덕왕, 통일신라 때기죠. 병남도가 국제무역화 번성 써있죠? 2번이고요.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이 이게 재배됐던 건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시장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 설치했던 거 신라고요. 지증왕 때. 자,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약조를 체결했던 건 조선시대 전기의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6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얘기했는데, 이번 회차는 제가 조금 독특하게 조선시대 건국 과정 유형을 주목할 겁니다. 이 유형이 솔직히 출제율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형이 최근에 안 나왔었기도 했었고, 흐름형 유형 한 개 정도 낸다면 이걸 좀 주목해보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걸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외울 게 별로 많진 않아요. 뭐냐면 최영의 요동정벌 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이 있고요. 그리고 과전법 실시가 있고요. 그리고 정몽주 피살이랑
조선 건국이라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기본적인 흐름만 암기하시면 좀 반복되는 그런 유형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빡세진 않습니다. 제가 보시면 자 여기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우왕과 의논했다. 그래서 요동정벌 추진한다는 게 여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사불관을 내세우면서 회군한다는 위화도 해군. 자, 그 다음에 과전을 지급하는 법, 과전법에 관련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순서는 그냥 가나다 이렇게 그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18번. 가에 들어갈 문화선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게 한능검에서 최근 또 출제율이 좋아진 유형이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형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고려시대 문화유산 그냥 탑이고 불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거 아닌 거 뭐예요? 그냥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다른 시대는 그러니까 일단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뭔가 한 국가를 그렇게까지 내만한 게 통일신라 외에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조선시대는 또 내만한데 조선시대는 애초에 문화 파트를 조금 낼 수 있는 범주가 되게 다양해요. 그냥 궁궐은 궁궐끼리, 뭐 그림은 그림끼리 이런 식으로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특정 주제들이 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섞어서 내는 문제는 사실상 고려시대가 유리하다. 라는 좀 한능감만의 그 독특한 특징이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고려시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지지 심체 요절이랑 그리고 공민왕이 그렸다고 추정되는 천산대력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려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산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되는데 1번은 조선시대 전기 세조 때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헷갈리기 쉬운데 원간석기의 조금 어두운 색 같은 건 경천사지, 밝은 느낌의 그런 색깔은 조선전기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나전치기예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공예품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3번은 논산관족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이라는 대형 불상입니다. 4번은 좀 이게 그림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예산수덕사 대웅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4번을 여러분들 좀 제일 헷갈렸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잘 구별했으면 이런 거 몰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진짜 뜬금없는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틀린 걸 찾는 훈련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적어도 5번 이거는 불교 관련된 그림인 수월 관음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는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실수로 안 넣고 만들었는데 아마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건축물이 껴있으면은 그래도 각 문화유산의 이름은 줄 거니까 조금 빡세게 훈련하고 실전 가서 좀 쉽게 푼다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19번 밑줄근 전하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게 왕문제의 경우에도 크게 조선시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문제를 좀 잘 공략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왕문제 중에 전기랑 후기를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중기는 약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랑 걸칠 때쯤들의 왕을 내는데 그렇게 출제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랑 후기는 엔간에서 무조건 나온다 봐가지고 조선시대 왕문제는 거의 매 회차마다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인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중에서도 전기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태종, 세종, 세조 그리고 성종 이 넷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차에서 다 세조가 나오게 됐고
제3회 때는 세종이 나와가지고 이번 회차는 조금 이 둘을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측 방향입니다. 물론 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안 나온 왕을 주목하는 게 조금 전략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키워드 딱 하나인데 길래, 흉내, 군예, 빈예, 가래 등 5가지 예를 다뤘다. 그래서 이 총 올해 5가지의 예절을 다뤘다는 걸 보고서 성종을 찍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주저수가 설치되어 기미자가 주조되었던 건 태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훈련 규모 및 무해도 통지가 가능했던 건 정조 때의 사실입니다. 전통 황의학을 직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던 건 광해군이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했던 건 세종 때의 사실입니다. 5번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남이 완성되었던 게 이때의 사실이고요. 야가 성종 때는 특정 분야를 완성한 책들, 뭐 국조의뢰의 예절, 동국여지승남, 지리, 경국대전, 법, 약간 이런 책들이 조금 많이 나온다 키워드로 라고 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번에는 조선시대 정치기구 유형을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직전 회차에서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를 조금 통합해서 묻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직전 회차는 고려시대 물었으니까 이번 회차에는 조선시대 한번 물어보자. 약간 이런 방향성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언론활동과 풍속, 백관에 대한 뭐 규찰과 탄핵 등 관장했었고 대사원 등의 수장이 있었다. 그리고 감찰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찰 기구예요, 사원부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이 사원부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승정원 관련된 키워드는 조금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세요. 이 승정원 관련된 키워드인 은대랑 승지, 이 2가지는 조금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원부랑 승정원이 조선시대의 그런 기구로서 출제로 되게 좋아가지고 이 둘은 못해도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완명의 출납을 관장했던 건 승정원이고요. 수도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건 한성부입니다.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린 건 사관원이고요. 오품위할 관리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자, 그래서 사원부는 감찰기구로서 관리 임명에 대한 인사권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국왕직 속의 사법기구로 반역죄 등을 처결한 건 의금부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다음 사항을 나타낸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거 있겠는데 조선시대 전기쯤에는 흐름형 유형화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조선시대 사화입니다. 사화는 크게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고요.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제자들이 역사사료인 사초에 실으려다가 이게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요. 갑자사화는 폐비 유니사 사건. 그러니까 연산군 엄마가 쫓겨난 거에 대한 전말 알려주면서 연산군이 빡쳐가지고 신하들 다 갈아엎었던 사건이고요. 기묘사화는 이 조광조가 뭐 혈량과 시시 아니면 그 위훈석제 등 약간 훈구파 입장에서 좀 견지는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역으로 역풍을 맞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사사화는 윤인, 윤원영 등 외척 간의 세력 대력, 그러니까 세력 대립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왕 때 발생했었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런 키워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찍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 관련된 건 무오사화이기 때문에 이 무오사화는 예종 때 발생한 남이의 옥사랑 그리고 연산군 때 발생한 중종반정 사이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원래는 연산군 즉위를 시점 주고서 이렇게 이후를 찍는 거였는데 제가 조금 난이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얘보다는 이전이다 라고 여러분이 조금 유추를 하시는 그런 좀 풀이를 좀 기대했습니다.
자, 2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왕의 업적 고른 것. 제가 보통 조선시대 중기왕은 좀 잘 안 찝는 편인데, 최근에 뭐 광해군이든지 효종이 안 나왔어가지고, 이번 회차 정도에는 그래도 둘의 업적 중 한 명 정도는 묻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경우에는 뭐 대동법 실시, 뭐 중리배교, 아니면 뭐 기유약도 체결, 동의보감 완성 이런 것도 주목하면 좋고요. 이 문제에서는 맥락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강홍립을 도원수로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당시에 후금이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르우 전투라고 이 후금이랑 명나라가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야 조선 내가 임진왜란때 도와줬으니까 군사 빌려줘 해가지고 은혜를 안 갚을 순 없고 그렇다 후금이랑 사이 안 좋아하기 싫고 오케이 야 군사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싸우는 척만해 하는 그런 일종의 중립외교를 했었던 광해군의 정책 관련된 그 상황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찝은 거고요. 자, 1번 육조 직계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던 건 태종이랑 세조 둘 다 해당됩니다. 근데 뭐 관련 없고요.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건 숙종 때 역사적 사실입니다. 탕평비를 세워 붕당의 정치 폐해를 경계한 건 영조 때의 사실이고요. 기유약도 체결할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했다. 그래서 이 광해군 때 외교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은 4번이고 지편전을 설치할 인재를 육성하고 편찬 사업을 추진했던 건 세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3번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한능검에서 외교 관련된 키워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거든요. 둘 다 사실 유형이라던가 또는 흐름형 유형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형 유형 경우에는 뭐 전쟁 사례, 의병장, 장수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흐름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은 전투 흐름,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그 광해군의 그 인조반정 때부터 이 병자호란 직후 때까지 그 역사적 흐름을 좀 낼 때가 많아요. 근데 직전에 섰때 이미 임진왜란을 내가지고 75회 때는 병자호란 관련된 사실이든지 흐름 문제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전쟁의 패에서 청의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 그러니까 병자호란 직후에 소현세자 및 복림대군 등 왕족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갔던 사실을 다룬 거기 때문에 병자호란 관련된 문제를 낸 거고요. 1번 인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 병자호란 관련된 인물로는 김상용, 김준용, 그리고 홍명구 이런 인물들 좀 암기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삼용, 김준용, 임경업, 홍명구 이렇게 암기하신 문제 풀이에 모였고요. 2번 강홍님이 사르우 전투에 참전했다. 제가 아까 이거 다뤘던 거랑 좀 거의 겹치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랑 얘는 시점이 그러니까 얘가 이 병자호란 이전의 상황이란 거 여러분들 주목하는 게 중요하겠죠? 관련 없고요.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친 건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 정부였던 건 세종 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처음 설치했던 건 중종 때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 4번 가 사건에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유형의 경우에는 세도정치기 유형이에요. 세도정치기. 이 유형은 원래 심화편 개편 이후에는 거의 출제 비중이 진짜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출제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최근 경향을 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유형 공략할 때 사회상 유형이 나올지 반란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홍경래의 난이랑 임술농민 봉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어떻게 응용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 대표 인물, 영향 관련된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떻게든 알아두면 문제는 풀게 등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의 반발하여 일어났다 했어요. 그래서 세도 정치기에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당시 반란군이 정주성, 뭐 가산, 곽산 등 특정 지역을 점령했다는 걸 보고서 홍경래의 난을 유추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척외양 창의를 기치로 내세운 건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우군치, 이의저 등이 주도하였다. 네, 홍경래 외에도 이런 인물들이 주도했습니다.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넓게 보면은 동학농민운동까지 가능하죠. 삼종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건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 내면 거의 이건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된 건 이모군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이 조선 후기 사회상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파트 공략할 때 그냥 반드시 알아두신다 보시면 돼요. 그냥 출제율이 것도 거의 95% 이상 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유형은 경제 상황이랑 문화 사례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매번 나오니까 얘도 외울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인삼, 담배, 목화 등이 언급되는데, 공통적으로 조선 후기에 재배된 상품 작물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인삼이랑 목화는 고려 시대 때도 재배는 됐었어요. 사실 얘 갖다 푸는 건데, 이 시기에 이라서 조금 더 많이 재배했다는 차이점이 있고, 일단 여기는 키워드 공통적으로 그런 상품작물의 그런 범주에 조금 드는 것들 중 하나라는 거 보셔야 돼요. 사실 목화까지는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건 맞는데, 이 둘이 약간 그런 대표적 예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녀자, 뭐 춘향전 이런 것들 말한 건데, 이 시기에는 한글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2번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한 상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연포, 제포 등의 외관은 조선시대 전기예요. 만약에 후기에서 외관이 나왔다면은 연포, 제포가 아니라 초량 외관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자, 이 시기에는 양반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계층들이 문화활동을 향유했습니다. 4번 물줄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자, 이 시기에는 그런 농사 외에도 광산 개발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분위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정수세 등의 그런 제도도 만들어졌었고, 덕대라는 그런 광산 관리인도 뽑히기 시작했었죠. 많은 내용이고, 한강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이 시대에는 뭐 만상, 송상, 내상, 경강상인 등 온갖 상인들이 활동했었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26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 오른 것. 자, 후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영조나 정조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제대로 외워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는데, 74회 때 정조가 이미 나왔어가지고 75회는 영조를 조금 더 주목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정조 출제의 비중이 높아가지고 정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는 해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황구첨정 등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역법을 시행했다는 키워드를 보고서 영조를 골라서 됩니다. 자, 1번 조선의 기본법전이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이죠. 수도권에 세습되던 수신정과 휴량전을 폐지한 거는 세조고요. 각 공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한 거는 순조입니다. 역대 문물제도 정리한 동국민원비고를 편찬하였다. 자, 이거는 영조 때 가는데 일종의 문물 백과사전? 그냥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사실 영조는 속도정 외에는 그런 기록상 키워드가 잘 안 나오는데, 얘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전세를 1교당 4, 6도로 고정하는 영전법을 제정한 건 인조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인물의 활동 옳은 것. 실학파 유형이에요. 자, 실학파 유형은 조선시대에서
1년에 한 번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 한 번은 그냥 무조건 되고, 넓게는 두 번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유형도 원래는 제가 짝수회차에서 거의 나온다고 항상 강조했던 유형인데, 요즘엔 또 그거 안 먹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나올 때 그냥 1년에 한 그냥 세네 번씩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유형입니다. 자, 키워드를 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마과활동, 이 인물이 홍역에 대한 그런 치료법을 다룬 의학서고요. 이 인물은 신유박해를 계기로 전남 강진에 유배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직전 회차 때 나왔던 키워드고요. 그리고 지방관에 대한 그런 자세, 방침 같은 걸 다룬 모민신서, 이런 걸 보고서 정약용 선생님을 골랐으면 됩니다. 실화파는 기본적으로 중노화파랑 중상화파를 구별한 게 중요한데, 솔직히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가장 출제율이 높은 인물은 정약용이에요. 왜냐면 다른 인물에 비해서 업적도 많고 그 책도 되게 많아가지고 낼 수 있는 키워드가 그냥 많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홍대용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한 실화파죠. 2번 기기도 선구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거. 이 인물이 그럼 과학기구 만든 걸 다룬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거. 자, 이거 유수원이고요.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건 박지원입니다. 북하기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 이용을 권장한 건 박제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가 인물의 활동 옳은 건. 제가 지난 회차 모의고사에서 조선시대 중기 인물로 이황을 적중 제대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물 유형 딱 찝어보려고 하는데, 인물 유형은 크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전기랑 중기랑 후기 나눠가지고 각자 잘 나온 인물들이 있어요. 전기의 경우는 정도전이고요. 중기의 경우는 이황이랑 이, 그리고 후기의 경우 김정이에요. 근데 73회 때 이미 정도전 나왔어요. 이황 이 형제, 저 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시리즈의 경우에도 74회 때 이미 나왔어요. 그럼 전기 끝났지, 분기도 끝났지. 그럼 제 생각에는 75회는 후기를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후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좋을 만한 인물이 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한 여기 있는 인물들은 1년에 한 명 정도는 어떤 놈이든 그냥 무조건, 어떤 놈이랑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이든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여기 다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후기 내면 얘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경향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김정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나온 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75회 내지는 76회 때는 이거 무조건 나올 거라 봅니다. 아무튼 이 인물은 제주도 유배 당시 제자에게 세안도랑 그림을 그려줬다는 키워드가 핵심이고요. 1번 기회의 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한 건 송시열이고요. 양명학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한 거 정제도입니다. 역대 명필 연구하여 투사체를 창안했다. 자, 이 인물은 자신만의 독특한 필체를 창안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한 거 2입니다. 예한향학을 시행하여 향촌경화를 위해 노력한 거는 이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9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개항기, 이제 개항기 파트에 들어갔거든요. 개항기. 일단 개항기 파트 들었으면 가장 먼저 공략할 게 개항기 전기에 발생한 외세 침입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에 대한 그런 대응 사례, 아니 영향, 이런 걸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관련 사건 순서 근처에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 사건, 병인 양요, 오페트 도구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그리고 운요 사건이랑 강화도 조약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자, 보시면 평양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체가 이게 제너럴 셔머 사건이거든요. 이 병인 박해를 계기로 병인 양요 발생한 거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신미 양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그러면 신미 양요 관련된 거 볼게요. 1번
황사형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자, 황사형 백서 사건은 신유 박해를 계기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운효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다. 이건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죠. 관련 없어요. 양원소 부대가 정독산성에서 항전하였다. 병인 양요 관련된 거죠. 이거는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가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에 영향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조금 제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제너럴 셔먼 사건의 계기로 신미양요 발생했는데 병인 양요 때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강화도 침략했었고 신미양요 때는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0번 밑줄은 이 사건에 설명 옳은 것. 자, 계양기 전개 사건인데 이유형은 솔직히 그냥 1년에 무조건 2번 정도는 그냥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냥 빈출 유형이어가지고 이건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는 계양기의 그냥 기본적인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모곤란이랑 갑신정변의 원인, 전개,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사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을 반발해서 일어난 이모군란에 대해 다룬 거고요. 1번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 습격하였다. 왜냐면 선해청의 경우에는 그 자신들 봉급 안 준 그 민씨 가문의 관리가 있었고 일본 공사관의 경우에는 이 일본 관료가 신식구대인 별기구를 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약간 좀 반일 감정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전개 과정에서 홍보험 시사조가 반포되었다. 2차 가보개혁 관련된 거고요.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된 결과 가져왔다. 자, 이모군란 1882년인데 얘는 1880년에 설치됐어요. 시기 안 맞아요.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갑신정변이고요. 김은식이 청의 영선사로 파견되는 기회되었다. 오히려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때 파견되었던 영선사가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1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만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높인 문제인데 그 약간 지난해처럼 약간 함정 선지를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런 유형을 좀 만들려고 이걸 꺼내었어요. 자, 뭐냐면 이 유형은 계양기에 파견된 사절단을 다루는 유형이거든요. 사절단은 크게 4가지로 배워야 돼요.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정확히 사절단은 아니긴 한데 조사 시찰단까지. 이 유형의 경우에는 각 사절단의 대표 인물 그리고 파견된 국가 그리고 어떤 활동이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3가지를 중심에 보셔야 돼요. 자, 위의 경우에는 수신사 김기수 나왔죠. 뭐 얘는 안 어려울 거고. 근데 밑에는 어윤중이 나왔는데 이 어윤중의 경우에는 조사 시찰단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 키워드인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제가 이걸 대놓고 함정을 넣은 선지인데 자,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수신사가 파견된 거죠. 직전입니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이거 제가 연도를 적어드리면 얘는 76년, 얘는 81년이거든요. 얘는 85년이어가지고 시기가 조금 앞 뒤에요. 3번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자, 김기수는 1차 수신사예요. 김홍집의 경우 2차 수신사여가지고 김기수 이후 김홍집 파견된 거 아닌가? 그걸 좀 알았으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얘 때문에 시기가 헷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청나라와 조청산 및 수류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 82년이어가지고 조금 뒤고요. 마든천과 멜렌도르프가 국내 고무 파견된 건 이모군란의 영향이기 때문에 얘네들보단 조금 뒤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2번 가 시기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계양기 파트에서 가장 단독 유형으로 잘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 유형도 솔직히 1년에 최소 2번 가까이 나왔어요. 그냥 못해도 얘는 한두 번은 무조건 나온 유형이기도 하고 진짜 많이 나오면 뭐 3번, 4번도 연속으로 나올 정도로 빈출도가 진짜 좋아가지고 버리면 안 돼요. 물론 73회랑 74회, 72회까지는 지금 동시에 다 나와가지고 이번 회차는 한 번쯤은 쉬어갈 쯤도 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서 한 번쯤은 이제 쉴 때가 된 유형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유형이어가지고 한 번쯤 관련된 키워드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자, 일단은 왼쪽 시점의 경우에는 화약을 체결했으니까 전주성에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주 화약에 대한 얘기를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우측 경우에는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고 해요. 자, 1차 가보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 1차 가보개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의 경복궁 침략을 계기로요.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이 문제는 순서 유형이니까 자, 1번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 이거 시점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일본의 경복궁 불법 점령 이후에 1차 가보개혁 간섭했었다는 거 보고서 살짝 뒤인 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아마 얘까지 파악하는 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시점 문제가 나오면은 더 명확한 걸 고르셔야 되거든요. 2번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했다. 자, 아직 이때 올 때 아니에요. 황토현, 황룡촌 그리고 전주성 점령입니다. 3번 직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였다. 그러니까 전주 화약을 맺은 다음에 직강소랑 교정처를 설치했다.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조병갑의 탐욕에 맞서 고부 관할을 습격했다. 고부 농민봉기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초기여가지고 이전이고요. 동학교도가 교조신을 요구하며 삼내 집회를 개최했다. 아직 동학농민운동 이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 옳은 것. 자, 계양기의 개혁 파트입니다. 자, 이 유형의 경우에는 가보개혁, 의미개혁, 그리고 광무개혁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광무개혁이에요. 그냥 엔간에서 진짜 뭐 낼지 모르겠다. 그럼 광무개혁이라도 파두면 일단 엔간한 회차에서 점수 확보는 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이 가보개혁이고 그 다음이 의미개혁이에요. 특히 가보개혁은 1차랑 2차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김홍집 혼자 했는지 박영효 같이 했는지 아니면 어떤 개혁 방안의 차이가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어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나왔고요. 재판소 설치 나온 거 보고서 2차 가보개혁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해왔다. 근데 이때는 그 근대식 사범학교에 대한 그런 제도 같은 걸 만들었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습을 둔 건 광무개혁입니다. 건양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채택한 건 의미개혁이고요. 군제를 개편하여 오군영 이경을 개편한 거 이거 1881년인데 시기 훨씬 이전입니다. 공산노비법을 협파하고 과부의 제가를 허용한 건 1차 가보개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은 1차, 2차 구별 안하면 문제 못 풉니다. 3, 4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의 경우엔 제가 기존 기출도 조금 함정이 있는 문제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회차의 경향을 반영해서 좀 이런 걸 훈련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그런 문제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서재필 등과 함께 이 단체를 만들었다. 대표 인물 나왔고요.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모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입헌군주제 지향인데 공화정을 지향한다 혐의를 받았었고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 고발했다. 그러니까 약간 자주성을 강조했었고 특히 러시아를 혐오하는 단체는 독립협회예요. 이게 계양기 개혁파트 연장선상에서 독립협회가 또 단독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기출에서 이게 안 나왔어가지고 제 생각엔 75회 내진 76회 때는 이거 한 번쯤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이 단체가 많이 나오면 거의 4번까지도 연속으로 나올 정도로 되게 출제율이 좋거든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앞선 건 천도교고요. 러시아의 저롱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문제 풀 때 그런 센스가 있으면 좋은 게 여기에 지금 러시아의 한국 침략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그냥 찍으시면 돼요. 사실 원래 선지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문제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게 나왔네? 그럼 연결 지으면 문제 쉽게 푸는 겁니다. 약간 좀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약간 좀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3번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성의 평등한 권리 주장하는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이거 개항기 때 그 서울 북촌
농촌 양반의 아내 여성들이 발표한 건데 관계없고.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한 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5번 다음 자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원래 제가 기존에 있던 문제를 조금 변형해봤습니다. 개항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구한말 일제 침략 관련된 유형인데, 이 개항기 파트는 기본적으로 흐름형 유형 공략이 진짜 어렵기도 하고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약간 좀 흐름형 유형 공략이 진짜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공략이 안 되시면 문제 푸는데 좀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헤이그가 나왔거든요. 헤이그. 그래서 이상설의 2인이 만고평화회의에 파견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한말 일제 침략 관련된 흐름을 좀 간단하게 다뤄보면은, 일단 러일 전쟁 먼저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 그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부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최종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를 규정했었고요. 그 결과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을사의병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또 일제 대응으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또 반발해가지고 정미의병이 발생해가지고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 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 관련된 거를 고르시면 되죠. 1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정답 1번이고요. 2번 메가타가 재정고문을 구임했다. 러일 전쟁 때 사실입니다. 3번 최익현이 퇴임해서 의병을 일으켰다.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헤이그 특사는 1907년이고 을사의병 얘는 한 1906년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위치 바꿔놨는데 얘가 조금 뒤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살짝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흐름의 문제가 가끔씩 이건 봤을 땐 너무 근처여가지고 뭐가 먼저고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겠는데 이런 걸 가끔 낼 수 있거든요. 무시하세요. 어서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이런 거 버리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4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거 아관파천이죠. 이전이고요. 일본과 청나라가 텐진 조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갑신정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가 단체 활동 옳은 것. 자,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 유형인데 이거 최근에 안 나왔어가지고 한 번쯤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유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 유형은 크게 보안회랑 신민회를 내거든요. 근데 보안회는 한 10% 정도 출제되고, 그냥 신민회 아니라 거의 엔간해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 대표 인물, 활동, 특징, 관련된 키워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는 뭐가 엮여? 신민회 대표 간부인 뭐 이상설 말고 이회영, 이동용, 이상용. 자,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님 등이 설립한 그런 군사 양성 학교를 다룬 거고, 여기 뭐 안창호 선생 같은 인물도 언급됐으니까 뭐 신민회 유치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이륙양행의 교통구를 설치한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2번 일제 황무지 개각권 요구를 저지한 거, 이거는 보안입니다.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한 거 대한자강회고요. 4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한문 보급한 건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5번 태극서관을 운영하여 계몽서적 보급 등을 실현한 거. 그래서 이 시민의 경우에는 민중계몽 주도활동 같은 걸 했었다라는 걸 주목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37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제부터 일제감정기입니다. 자, 일제감정기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공략할 유형이 사회상 유형이에요. 그냥 이거 출제 그냥 거의 100%라 보시면 되고요. 얘도 100%라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95% 정도 할게요. 근데 이 유형이 안 나오는 파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유형은 크게 무단 통치기, 문화 통치기, 그리고 민족 말살기. 순서보다 순위는 인종 말살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 통치기, 가장 안 나오는 문화 통치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략한다 싶으면은 얘만 파도 한 문제는 그냥 엔간해서 먹는다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나오는 회차 거의 없었고요. 근데 보통은 이게 무단통치기랑 민족 말살기를 같이 내는 편이 많아가지고 이 둘을 같이 공략해두면 점수 두 문제 그냥 먹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넓게는 세 문제까지 나온다는 것도 조금 주목해두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헌병 나왔죠. 헌병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추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병 경찰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번 한국시민사설을 암송한 학생, 민족 말살기입니다. 2번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한 학생, 이건 문화통치기고요. 암태 소작쟁이에 참여한 농민, 역시 문화통치기에 발생한 그런 소작쟁이고요. 4번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사실 이것도 너무 힌트가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유추되는 키워드 있으면 이렇게 좀 찝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번에 좀 선지가 문제를 보면 좀 쉽게 풀 수 있게 좀 겹치는 것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래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좀 그런 기출 연계감을 좀 익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거 보면서. 아무튼 그 이 무단 통치기의 경우에는 약간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가 조금 많다 보시면 돼요. 헌병이 경찰을 해? 어우 무서워.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 어우 무섭지. 약간 이런 것들. 5번 원산 총파업에 연대 지원금 보내는 외국 노동자 역시 문화 통치기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8번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유형의 경우에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발생한 그런 만세운동, 항일운동 이라 보시면 돼요. 크게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 73회 때 이미 광주학생 항일운동 나왔고요. 74회 때 3.1운동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60만세 운동이 가장 출제율이 낮긴 한데 그래도 이전의 차들의 경향을 봤을 때 오랜만에 좀 한 번쯤은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나와가지고 주목해볼만 하기도 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그냥 신간의 자체를 단독 유형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좀 주목해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사건이라 써있거든요. 이걸 보고서 60만세 운동 유추하는 게 중요했었고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거는 3.1운동,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건 60만세 운동. 이거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1번 통관부의 방해와 탄압 중단되었다. 이 일제감정기 문제 되면 이게 빈출 오답인데 통관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나와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 2번 정우의 선언을 발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정우의 선언을 발표해가지고 비타여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발생한 결과 신간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건 3.1운동이고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건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독서회랑 성진회 등에 확산된 운동 역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9번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일제감정기의 국외독립운동 유형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간도 지역,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 미주 지역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좀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일본이랑 멕시코 지역을 언급해요. 얘네 둘은 좀 출제 비중이 낮긴 한데 최근 74회 때 얘를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이미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이런 걸로 통수를 칠 것 같진 않고 어차피 그냥 냈던 거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미주 지역 나왔어요. 74회 때. 근데 연해주 지역도 71회부터 2회쯤까지 이미 쭉쭉 나왔어요. 73회 때는 여기는 서간도 지역과 북간도 지역 나눠서 공략해야 되는데 73회 때 여기까지 나왔어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다른 지역은 그냥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안 나온 지역이 북간도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경향 봤을 때는 이미 다른 지역은 지금 싹 다 건드려가지고 낸다면 다른 지역 재탕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북간도는 제 생각엔 좀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북간도 지역 경우에는 약간 학교 키워드가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도 지역 자체가 학교 키워드 잘 나오는데 뭐 서간도의 경우에는 뭐 신흥무관학교, 북간도 지역 경우에는 서전서숙이랑 명동학교, 그리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의 그런 북간도 지역의 전투 사례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한인자축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된 건 서간도 지역이고요. 북로군정서군이 조직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북간도 지역 파악했으면 이거 정답 맞추는 건 어렵진 않았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건 일본이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군사훈련 실시한 거 미주.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한 건 연해주 지역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0번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이에요. 사실 이 유형은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일제감정기에서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강조를 드렸을 텐데 최근에는 출제율이 조금 떨어진 감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직접적으로 내진 않아도 이거 개념 자체를 바탕으로 뭔가 응용해가지고 내는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랑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관련 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광복군이든지 그런 연결할 수 있는 개념들은 충분히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에 대한 개념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난 회차 때 상하이 지역 관련된 걸 좀 냈어가지고 이번 회차에는 충칭 관련된 걸 조금 주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걸 주목하는 게 필요했고요.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건 아까 언급한 북로군정서군이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은 거는 의열단입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를 세운 거는 신민회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신흥 무관학교 언급되긴 했었지만 이런 식 용어를 살짝 비틀어서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주목할 필요 있고, 상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 발표했다. 사실 충칭기용 내면 거의 이게 정답 키워드 나오신다 보시면 됩니다. 관련 이거 조소왕 선생이 발표했던 거 이런 것도 조금 발표했다보다는 작성?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건 신간이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1번 밑줄근 시기의 일제 정책을 옳은 것.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일제감정기 사회성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더 안 드릴게요. 근데 민족 말살기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키워드 큰 흐름 3가지: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다, 그리고 노동현장 강제 동원되었다,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전쟁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회사령을 공포한 건 무단통치기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건 일제감정기 이전입니다. 이거 시계 깔리기 쉬운데 이전이고요.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했다. 이 민족말살기 때 사회주의자들의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거는 문화통치기입니다. 근데도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건 무단통치기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2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제가 지난 회차 때는 아쉽게도 그 일제감정기의 독립군 유형 적중하지 못했었는데 이 유형도 출제율이 좋아요. 그냥 사실 이 유형은 일제감정기 파트 공략한다 치면은 그냥 무조건 엔간에서 그냥 낸다 보시면 돼요. 안 나오는 차가 별로 없을 정도로 한 출제율 80% 이상은 되는 유형이거든요. 왜냐면 이 유형이 외워야 될 키워드도 많고 독립군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암기할 때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파트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선의용대랑 한국독립군이 나왔어가지고 제 생각에 이번에 차는 조선혁명군이나 한국광복군을 조금 더 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예측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또 냈던 거 또 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 냈던 거 주목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인도 전선 파견되었었고 영국군과 같이 협력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광복군의 경우에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했었고 당시 영국 등 연합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했었다. 그러니까 미국도 포함되고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키워드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맥락을 제대로 안 파악했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었고 사실 여기에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까지 조금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조금 일부러 가져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건 대한 독립군단이고요.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연합국이 이런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쌍선보 전투에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한국 독립군입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의용대고요. 조선혁명당의 군사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 활동했었던 건 조선혁명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3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회차에 조금 독특한 이유 주목하고 있는 게 일제감정기의 한글 수호 단체입니다. 이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조선어케를 찢는 유형인데 약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박적으로 찢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이 유형은 솔직히 출제율이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그만큼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남은 유형들을 봤을 때는 이 파트 이제 슬슬 한 번쯤 낼 때 됐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주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향상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조금 핵심 키워드만 몇 개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별로 무리가 없거든요. 그냥 사실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 공략하기 어려운 거지 반번만 알면 되게 쉬운 유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조선말 또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이랑 여기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이랑 솔직히 이 두 개만 외우면 문제 거의 다 풀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대표 인물 뭐 이극노, 이윤재, 최연배 등 이런 인물 키워드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번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가능했다. 이종일이라는 인물 참가한 건데 일제감정기 이전이에요. 우리말 의문연구소의 엄문질 서술이었다. 이거 유희란 인물인데 이거 심지어 조선시대 후기예요. 시기가 안 맞고요. 파리강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당연히 지금 얘네랑 관련이 없어 보이죠. 키워드가. 국문연구소도 한글의 체계도 연구했다. 뭐 대표적으로 주시경 이런 데서 활동했었는데 이 조선어학회 문제를 내면은 이 국문연구소가 빈출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각 유형마다 진짜 대놓고 낚으려고 쓰는 선지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도 기출풀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 두 개 외우면 N가수 풀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4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현대 파트인데 현대 파트부터는 제가 이번 회차는 유독 현대 파트를 많이 집었어요. 약간 좀 제가 경향예측 때문에 현대사 많이 집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현대사를 막 4문제 내지는 5문제밖에 안 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시험 공략하시면 망하십니다. 최근에 현대사가 진짜 넓게는 6문제까지 아니 7문제까지 이렇게 낸 회차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난 마지막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뭐 정근대사만 공부해서 합격할래요. 이런 마인드로 가셨다가 이런 회차 걸리시면 전 점수 책임 못 드립니다. 실제 이런 회차 몇 번 나왔었고 저 운빨로 어떻게 해볼래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경향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며 어쨌든 간에 지난주 때 현대사가 많이 안 나왔어가지고 이번에 차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예측을 반영해서 이렇게 문제를 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약간 시작하는 유형은 광복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그런 과정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유형인데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좀 짧은 시간 내에 광부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의 경우에는 솔직히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흐름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이 신탁 통치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결과 이 최고 5년 동안 강대국이 약간 임시로 대신 통치를 담당해주는 그냥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이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결과 신탁 통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전이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역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자, 나머지의 경우에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제영국회 설립 이후에 그 제영국회 수립 이후에 친일파 통산을 위한 그런 위원회고요. 좌화적위원회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계기로 여운형, 김규식 등이 연합해가지고 뭐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라던가 여러 가지 개혁 같은 거를 주장했다 하는 그런 단체, 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정읍 발언을 계기로 좌우화적 위원회가 발표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죠. 5번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자, 이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실패해가지고 유엔에 남북 문제가 이관된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후기 때문에 1번만 이전입니다. 자, 4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통 이게 흐름형 유형을 이렇게 연속으로 잘 내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어차피 모의고사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회차에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유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짠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광복 정부 수립 문제는 애초에 흐름형 유형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 6.25 좀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6.25 유형도 직전 회차 때 사실 유형을 너무 쉽게 나왔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흐름형 유형을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이 6.25 전쟁 유형이 원래는 출제율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 되게 떡상한 유형이어가지고 지금은 1년에 무조건 2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자, 지금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에서 퇴각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시키 결성하고 임시교량을 철수한 다음에 폭파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강 쪽 그 교량 폭파하는 게 2번인데, 처음 전쟁 발생한 직후랑 그리고 이 중공군의 개입을 인해 가지고 다시 폭파시킨 건데, 이때는 유엔군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퇴각했다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일사후퇴를 파악했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웠을 텐데 그냥 서울에서 그냥 처음 퇴각했으면 그냥 전쟁 초기고요. 이땐 유엔군이 있다는 걸 보고서 주목했어야 돼요. 유엔군. 그러니까 이걸 못 파악했으면 이 문제는 시기가 전혀 파악이 안 됐을 텐데, 특정 시기 이후에 발생할 사실 유형은 솔직히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발생한 거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기 유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뒤에 발생한 것들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1번이 아니라 기억.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6.25 전쟁 발생하기도 전이에요.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발표한 건데, 이 당시 뭐 한반도와 타이완이 제외됐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전쟁의 빌미 정도는 뭐 제거했다 이런 거죠. 뭐 니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전쟁이 종결된 결과 그 미국과의 그 안보 강화를 위해 체결한 조약인 거죠. 얘는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하였다. 수복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수복을 겨우 했더니만 이런 상황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맥락적으로 이전이겠죠. 그럼 당연히 리을밖에 안 나왔는데, 거제도 푸르소용소에서 방공포로가 석방되었다고 해요. 이거 저희 6.25 전쟁 직전에 발생한 거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전협정이 좀 지연될 뻔한 결과를 가져온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이 사건 이후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6번 다음 정부의 시기에 경제상 옳은 것. 제 현대사에서 어떤 정부를 반드시 공략해야 되나요? 물으면 전 무조건 박정희 정부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뭐 제 정치 성향이 절대 아니라 그냥 시험 문제 관점에서 그냥 얘는 100% 나와요. 왜냐면요, 뭐
이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제일 오래 집권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해먹은 거 겁나 많거든요. 해먹은 게 겁나 많으니까 출전 입장에서는 내게 겁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게 겁나 많아요. 이 시험 문제 관점에서는 내가 점수 먹고 싶다. 그냥 내게 겁나 많은 놈이 제일 많이 나온다. 라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현대사가 좀 뭐 정부가 이런 거 하니까 뭐 낸다느니 뭐 정권 바뀌면 뭐 어디 정도 낸다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는 개소리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시험의 관점에서는 그냥 많이 낼 수 있는 키워드 있는 정부가 최고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다 돌려가면서 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박정희 정부의 경우 특히 경제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뭐 포항제철소 착공시, 뭐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이고요. 이런 석유파동 등의 위기, 그리고 경제 성과 이런 걸 보고서 찝는 겁니다. 1번 경부 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네, 이때 대표적인 그런 고속도로 만들었었죠. 정답 1번이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던 건 김영삼 정부입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던 거 전두환 정부고요. 기술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공사 설립되었던 거 미군 정식입니다. 경제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된 건 김대중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7번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제가 지난주도 김영삼 정부를 찝었었는데 이번에도 찝는 이유가 일단 지난주 때는 박정 정부 외에 그런 특정 대통령 업적 문제가 안 나왔어요. 사실상 나오긴 나왔어요. 김대중 정부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그 정부는 통일 문제를 찝었었던 건데 다른 정보가 나왔어가지고 이번에 이승만 정부 아니면 김영삼 정부는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영어랑 숫자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다라고 주목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빈출 키워드입니다. 자, 1번 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된 거 노태우 정부고요.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발생했다. 제가 이번 정답 키워드 조금 어렵게 냈는데 이 김영삼 정부 때 발생한 인명재해 사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좀 갑자기 등장을 잘해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번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한 거 전두환 정부고요. 평화통일로 주장한 조봉암이 구속된 거 이승만 정부입니다. 중학교 이시주도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제를 실시한 거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8번 가나 헌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 뭐예요? 묻는다면은 저는 개헌 이 파트를 고릅니다. 실제로 총 9차례 개헌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이 유형이 어려운 이유가 역사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헌법에 대한 해석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 헌법 조문을 바탕으로 이게 어떤 개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약간 좀 역사 과목에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약간 싶을 정도 난이도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파악도 되게 구별이 어려워요. 여러분 보면서 이건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가장 잡기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 개헌 파트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보셔가지고 그럼 각 개헌에서 어떤 차이점인지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 번쯤 원문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 공략법입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계속제임은 3기에 한한당 보고서 3선 개헌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요. 나의 경우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 실시했다. 임기는 6년이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권한 같은 걸 보고서 유신헌법을 고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재헌국회 지정했다. 자, 재헌국회는 1948년부터 50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시기 안 맞아요. 2번 6.25 전쟁 중에 공포된 개헌은 발췌 개헌입니다. 6월 민주항쟁 결과 제정된 거는 9차 개헌이에요. 얘는 7차고요. 얘는 6차.
3.1민주구국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유신헌법의 결과 이 3.1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뭐 정치인, 종교인, 제야 인사인 등이 유신헌법의 그런 철폐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된 건 4.4.5.2 개헌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9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현대 파트에서 민주화 운동 유형 중요합니다. 이 유형은 크게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직전에 쳤때 이 4.19 혁명 관련된 게 나왔어요. 뭐 또 최근에는 뭐 부마 민주항쟁도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뭐 5.18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최근 경향들 봤을 때는 6월 민주항쟁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세 개에서 나오는데, 이 각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시기의 정부, 원인, 전개, 영향 관련된 키워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박종철 열사랑 60 국민들, 이걸 보고 6월 민주항쟁을 뽑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된 건 부마민주항쟁이고요. 장면 내각이 출범한 배경이 된 건 4.19 혁명,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한 건 6.3 시위고요. 후원철폐, 독재사도동의 구호, 6월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구호죠. 정답은 4번이고요. 신군부의 비상개헌과 무력 진압에 저항한 건 5.18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50번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자, 보통 하는 것은 마지막 문제쯤 되면은 통일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럼 보통 낼 수 있는 정부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인데, 74회 때 이미 나왔어가지고 다른 정부를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74회 때 김대중 정부 관련된 사실 문제도 냈어가지고 제 생각엔 노태우 정부를 조금 더 주목하는 거고요. 근데 김대중 정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 둘 중심 보면 한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최초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정부 시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와 조금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소련, 헝가리 등과 그런 국교 수립을 논의했다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노태우 정부를 찝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1번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였다. 자, 노태우 정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양기법,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세 가지를 내는 게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개성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한 거 김대중 정부고요. 1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 노무현 정부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거 박정희 정부고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한 거 전두환 정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예상문제 적용 모의고사 75회용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제 직접 사셔가지고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거기 자체에 키워드 집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찍는지, 그리고 어떤 시에 나올 건지, 그리고 관련된 예시문항, 뭐 키워드, 선지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시험 대비 최종에는 되게 도움되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매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시험 최종 대비를 이제 앞두는 분들이기 때문에 75회 합격하시길 진심 응원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